70대 부부가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올해로 4년째예요. 한 달 147만 원.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그게 다예요. 월 350만 원 넘게 쓰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요? 되긴 돼요. 근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350에서 150으로 떨어졌는지, 그 돈으로 4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4년 전 일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바깥은 아직 어두웠고요.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최대한 소리 안 나게 이불 걷고 일어났죠. 세수하고 밥 먹고 작업복 입고 40 넘게 해온 루틴이라 몸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공장 출근해서 기계 점검하고 후배들 작업 봐주고 점심때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오후엔 용접 작업 들어가고 그러다가 허리를 숙였는데요. 안 펴지는 거예요. 순간 뭔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났어요.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숨을 쉬어도 허리가 욱신거리고 일어서려고 하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후배가 뛰어와서 부축해줬어요. 괜찮다고 했죠.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조퇴하고 병원 갔어요. MRI 찍고 결과 기다리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대기실 의자가 딱딱해서 허리가 더 아팠어요.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어요. 68이면 언제 어디가 아파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잖아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근데 막상 내 몸에 그게 오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사진 보여주면서 디스크가 많이 나와 있다고 했어요. 이러다 신경 눌리면 수술해야 한다고요. 당분간 무거운 거 들지 말고 허리 쓰는 일은 피하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어요. 일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창밖에 뭐가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그 생각만 빙빙 돌았어요. 생각해보면 조짐은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했거든요. 근데 움직이면 풀리니까 그냥 넘겼죠. 일주일 전엔 왼쪽 다리가 저렸어요. 밤에 잘 때 쥐가 나기도 했고요. 그것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몸이 계속 신호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다 무시했어요. 일해야 하니까, 돈 벌어야 하니까, 쉴 수가 없었어요.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2시간은 일찍 온 거였거든요. 현관문 열자마자 저녁 냄새가 났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국 끓이고 있었어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얼굴이 안 좋아 보였나 봐요. 밥상 앞에 앉아서 한참을 뜸 들이다가 말했어요. 나 이제 일 못할 것 같아.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보기만 하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놀란 것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근데 원망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고생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아내가 괜찮다고 연금 나오잖아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국민연금 나오고 있었고요. 기초연금도 받고 있었어요. 당장 굶어 죽을 일은 없었죠. 근데요.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40살에 이 일 시작해서 62살에 정년퇴직하고 바로 재취업해서 6년을 더 일했어요. 28년을 이 기술로 밥 먹고 살았는데 평생 일만 했는데 몸이 먼저 그만두더라고요. 내 의지로 은퇴하는 게 아니라 몸이 더는 못하겠다고 손들어 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날 밤 12시가 넘도록 잠이 안 왔어요. 아내는 옆에서 벌써 자고 있었고요. 저만 천장 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월급 220만 원이 없어지면, 연금만 남으면 우리 둘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아무리 계산해도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어디선가 모자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 진짜 힘든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하던 시절이요. 저는 62살에 정년퇴직했어요. 4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였어요. 마지막 날 후배들이 꽃다발 들고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눈물은 안 났어요. 근데 회사 정문 나서는데 다리가 무겁더라고요. 뒤돌아보고 싶었는데 안 봤어요. 보면 눈물 날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일주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사흘째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손이 허전하고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빨리 늙는다고.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라고요. 바람이라도 쐬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마침 아는 후배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작은 공장인데 기술자가 필요하다고요. 월급은 220만 원. 정년퇴직 전보다는 적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해보자 싶었어요. 기술이 있으니까 금방 적응했고요. 후배들한테 이것저것 알려주는 재미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사람이 할 일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나요. 그렇게 3년을 일했어요. 65이 되니까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랑 아내 합쳐서 100만 원. 거기에 기초연금도 신청했어요. 근데 기초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깎인다고 하고요. 복잡하더라고요. 둘이 합쳐서 35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월급 220에 연금 135 더하면 355만 원이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돈도 있고 몸도 됐으니까요. 매달 월급날이면 아내한테 용돈 줬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본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니까요. 화장품도 사고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는 아내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외식도 했어요. 동네 고깃집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끔은 횟집도 가고요. 아내가 회를 좋아하거든요. 광어회에 소주 한잔 하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여행도 다녔어요. 1년에 두세 번은 꼭 나갔어요. 멀리는 못 가도 근처 온천이나 바다. 차 타고 두어 시간 가서 이틀 정도 푹 쉬다 오면 기분이 좋았어요. 아내가 여행 사진 찍어서 자식들한테 보내고, 그게 소소한 재미였어요. 손주들 생일 때는 용돈도 넉넉하게 줬고요. 명절 때 자식들 만나면 밥값은 항상 제가 냈어요. 아버지니까요. 그 정도는 해야죠. 자식들이 지갑 꺼내면 손으로 막았어요. 내가 낼게, 내가 아버지야. 그 말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땐 돈 걱정이 없었어요. 버는 것보다 덜 쓰면 되니까. 남는 건 없어도 모자란 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게 계속될 줄 알았어요. 68이면 아직 젊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변에 70 넘어서도 일하는 분들 많았고요. 저도 적어도 70까지는 하겠다 싶었어요. 근데 몸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66 지나면서부터 피로가 안 풀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하루 자면 괜찮았는데 이틀을 쉬어도 몸이 무겁더라고요. 아침에 눈 떠도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조금만 더 하자. 70까지만 하자.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허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풍족한 시절이었어요. 월 355만 원.
부자는 아니었지만 넉넉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땐 몰랐어요. 알고 보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여유로웠던 시간의 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 3년이요. 65부터 68까지 월 355만 원 들어올 때 왜 그렇게 펑펑 썼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돈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70까지는 일할 수 있을 줄 알았으니까요. 퇴직금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40년 가까이 일했으니까 퇴직금이 꽤 됐거든요. 근데 중간에 2번 뺐어요. 자식들 결혼할 때요. 큰아들 결혼할 때 3천만 원, 딸 결혼할 때 2,500만 원, 전세자금 보태주고 예식 비용 보태주고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6천만 원 남더라고요. 이건 절대 안 건드리자. 무슨 일 있을 때 쓰는 비상금이다. 아내랑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월급이랑 연금은 다 썼어요. 355만 원 들어오면 350만 원 나갔어요. 경조사가 제일 컸어요. 친척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한 달에 2~3번은 꼭 있었어요. 결혼식 가면 축의금 10만 원, 돌잔치 가면 5만 원, 장례식 가면 10만 원, 가까운 사이면 20만 원도 냈어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5만 원 냈거든요. 근데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좀 더 내고 싶더라고요. 체면도 있고 그동안 못 챙긴 거 챙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게 쌓이니까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나가는 거예요. 많을 때는 50만 원 넘게 나간 적도 있어요. 자식들한테도 잘해주고 싶었어요. 결혼할 때 이미 목돈 줬지만 그래도 명절 때 용돈 넉넉하게 주고 손주들 생일 때마다 10만 원씩 챙겨주고 가끔 맛있는 거 사서 택배로 보내주고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그만 쓰시라고. 결혼할 때 많이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근데 안 그러고 싶었어요. 자식한테 손 벌리는 아버지는 되기 싫었거든요. 오히려 계속 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에서 싼 거 사다가 먹던 사람이 이제는 마트에서 좋은 거 사더라고요. 과일도 비싼 거 사고 고기도 한우로 사고 뭐라고 안 했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잘 먹자.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여행도 자주 갔어요. 1년에 2~3번이 4~5번이 되고 가까운 데만 가다가 먼 데도 가게 되고 한 번 여행 가면 50만 원, 60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숙소 좋은 데 잡고 맛집 찾아다니고 기념품도 사고 어차피 일하니까 괜찮아. 다음 달 월급 나오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축을 못했어요. 월 355만 원 들어와서 350만 원 나갔어요. 많이 아꼈다 싶은 달에도 320만 원은 썼어요. 통장에 돈이 안 쌓이더라고요.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그 반복이었어요. 비상금 6천만 원은 안 건드렸어요. 그건 약속이니까요. 근데 그것 말고는 모은 게 없어요. 3년 동안 월 355만 원 벌면서 추가로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한 달에 50만 원만 아껴 써도 3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그 돈이 지금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 알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근데 가끔 생각나요. 그때 왜 그랬을까?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70까지 일할 줄 알았는데 68배 몸이 멈춰버렸으니까요. 2년치 월급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220만 원 곱하기 24개월.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요. 그걸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때 조금만 아꼈으면 지금 이렇게 빠듯할까?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 그만두고 첫 달이었어요. 매달 25일이 월급날이었거든요.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알람이 안 울렸어요. 당연하죠. 출근 안 하니까 알람을 꺼놨으니까요. 눈 떠보니까 9시였어요. 아내는 이미 일어나서 거실에 있었고요. 저만 늦잠 잔 거예요. 4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9시까지 자니까 오히려 찝찝하더라고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날 오후에 통장을 확인했어요. 습관처럼요. 매달 25일엔 월급이 들어오니까. 근데 숫자가 이상한 거예요. 220만 원이 없었어요. 국민연금 75만 원. 아내 국민연금 25만 원. 기초연금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합쳐서 100만 원이었어요. 아, 진짜 끝났구나.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며칠 뒤에 기초연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전보다 많이 들어온 거예요. 35만 원 받던 게 47만 원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일할 때는 소득이 있어서 기초연금이 깎였던 거예요. 일 그만두니까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금액으로 올라온 거더라고요. 그래봤자 12만 원 차이예요. 월급 220만 원 없어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국민연금 100만 원, 기초연금 47만 원, 합쳐서 147만 원. 이게 다였어요.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숫자가 안 와닿더라고요. 147만 원이 얼마나 적은 건지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모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에 뭐가 나가나? 관리비가 8만 원. 저희 아파트가 크지 않거든요. 지방이라 그래도 싼 편이에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합쳐서 10만 원. 통신비 7만 원. 아내랑 저 핸드폰이랑 인터넷이요. 건강보험료 8만 원. 이것만 해도 33만 원이에요. 고정 지출만 33만 원. 147만 원에서 33만 원 빼면 114만 원. 이 돈으로 밥 먹고 병원 다니고 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114만 원 나누기 30일. 하루에 3만 8천 원이에요. 두 사람이 하루 3만 8천 원으로 살아야 해요. 밥 세 끼 먹고, 약 사고, 생필품 사고, 경조사 나가고, 다 해결해야 해요. 근데 잠깐, 작년에 한 달에 얼마 썼지? 통장 내역을 쭉 봤어요. 작년 이맘때 월급이랑 연금 합쳐서 355만 원 들어왔을 때 카드값만 180만 원이었어요. 현금 출금한 거 50만 원, 자동이체 나간 거 80만 원, 거의 다 쓴 거예요. 350만 원 가까이. 근데 지금은 147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아껴야 할 것 같다고. 아내도 알더라고요. 숫자를 보여주지 않아도 분위기로 느낀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밥 먹는데 말이 없었어요. 둘 다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반찬이 입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350만 원 쓰던 사람이 150만 원으로 산다는 게 말로는 쉬워요. 그냥 덜 쓰면 되지. 아끼면 되지. 근데 막상 해보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트 가면 손이 먼저 가요. 예전에 사던 거요. 좋은 고기, 비싼 과일. 계산대 앞에서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사도 되나? 이번 달 남은 돈이 얼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요. 일할 땐 몰랐어요. 150만 원이 이렇게 적은 돈인 줄. 이 돈으로 한 달을 산다는 게 이렇게 막막한 건 줄. 그때서야 알았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일 그만두고 첫 달. 저는 바보같이 예전처럼 살았어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몸에 베어버리면 안 바뀌거든요. 마트 가면 손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예전에 사던 거 그대로 집었죠. 한우 사고, 비싼 과일 사고,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도 샀어요. 외식도 했습니다. 그 달에만 5번은 나갔을 거예요. 배달도 시켜 먹었고요. 예전에 늘 그랬으니까. 친구들 모임도 나갔어요. 한 달에 2~3번은 만났거든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가끔은 제가 쏘기도 했죠. 자식들 만났을 때도 제가 계산했어요. 손주들한테 용돈도 챙겨줬고요. 아버지니까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경조사도 2번 있었어요. 후배 아버지 장례식이랑 친척 돌잔치요. 예전처럼 10만 원씩 부조했죠. 아내 옷도 사줬어요. 환절기라 겉옷이 필요하다길래 15만 원짜리였는데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월말에 통장을 확인했어요.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액이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비상금 통장에서 1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가계부를 안 썼으니 정확히는 몰랐어요. 근데 대충 계산해봤죠. 식비가 한 80만 원은 쓴 것 같았어요. 마트 가면 한 번에 7만 원, 8만 원씩 나왔으니까요. 외식이랑 배달까지 하면 그 정도는 됐을 겁니다. 자식들한테 30만 원 정도 썼고, 모임 나가서 20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 아내 옷 사주고 자파 사고 15만 원, 병원비랑 영양제 20만 원, 놀러가고 커피 마시고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에 생필품 15만 원, 대충 더해봐도 250만 원이던데요. 147만 원 들어왔는데 250만 원을 쓴 셈이에요. 103만 원 적자였습니다. 이러면 1년도 못 가서 비상금이 다 날아가잖아요. 6천만 원 나누기 100만 원이면 60개월인데 5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 5년도 안 돼서 바닥인 거죠. 아내한테 말했어요. 우리 큰일 났다고.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그날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1,000원짜리 노트를 사왔더라고요. 날짜, 항목, 금액, 잔액. 매일 저녁마다 적었어요. 그리고 줄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씩 하나씩.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갔어요. 같은 채소가 반값이던데요. 이걸 왜 이제 알았나 싶었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2번만 사기로 했고, 외식이랑 배달은 2번으로 줄였어요. 자식들 만나도 밥값을 안 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손이 지갑으로 가는데 억지로 참았거든요. 근데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산다고. 아버지는 건강만 챙기시라고요. 그 말 듣는데 코끝이 찡하던데요. 고맙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모임도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나가기로 했죠. 친구들한테 미안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경조사도 정리했어요. 진짜 가까운 사람만 가기로 한 거죠. 10만 원 내던 거 5만 원으로 줄이고, 안 가는 데는 연락만 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뭘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 꼭 필요한 건가? 1,000원, 2,000원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아내랑 싸운 적도 있어요. 제가 커피 사 먹은 거 가지고 뭐라고 했거든요. 1,000원짜리 캔커피였는데 아내가 섭섭했나 봐요. 당신도 담배 피우잖아. 나한테만 그러지 말라던데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등 돌리고 잤죠. 다음 날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고. 돈 없는 거 서로 탓해봤자 뭐 하냐고요. 같이 아끼자고 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요. 150만 원 안에 겨우 맞출 수 있게 됐어요. 적자 안 내는 법을 배운 거죠. 근데요, 맞춘다고 여유로운 게 아닙니다.
항상 빠듯해요. 10,000원 쓸 때도 10번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가계부 펼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4년째 그래요. 익숙해지긴 했는데 편해지진 않더라고요. 비상금 6천만 원. 이 돈은 절대 안 건드리기로 했어요. 아내랑 약속한 거였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손대지 말자고. 진짜 큰일 났을 때만 쓰자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47만 원으로 살다 보면 유혹이 오거든요. 이번 달만 조금 쓰면 안 될까? 50만 원만 빼서 쓰면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근데 안 썼습니다. 이를 악물고 안 썼어요. 왜냐면 이 돈이 없어지면 진짜 끝이거든요. 작년 일이에요. 그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허리를 잡고 주저앉는 거예요.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아프다고만 했죠.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구급차 올 때까지 10분이 얼마나 길던지. 아내 손잡고 괜찮다고 했는데 제 목소리가 더 떨리더라고요.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검사하고 MRI 찍고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수술해야 한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수술이라는 말만 맴돌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다행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술비가 180만 원 나왔어요. 입원비가 150만 원. 검사비랑 약값이랑 이것저것 해서 총 380만 원이 청구된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147만 원 버는 사람한테 380만 원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2달 반치 수입이에요. 그 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거였어요. 다행히 실비보험이 있었어요. 20년 넘게 넣은 보험이었거든요. 보험금 청구했더니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80만 원은 내야 했어요. 거기에 간병비도 들었고, 병원 오갈 때 택시비도 들었고, 환자식 사다 나르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총 150만 원 가까이 나간 거예요. 비상금 통장에서 뺐습니다. 6천만 원에서 150만 원. 처음으로 그 돈에 손을 댄 거죠. 통장에서 돈 빼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시작이면 어쩌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쩌나. 그 생각에 밤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가 퇴원하고 집에 왔어요. 한 달은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제가 차리고, 빨래도 제가 하고, 청소도 제가 했어요. 평생 안 해본 일들이었거든요. 서툴렀죠. 국 끓이다가 태우기도 하고, 빨래 널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회복했어요. 석 달쯤 지나니까 걸을 수 있게 됐고, 지금은 거의 예전처럼 다녀요. 물론 무거운 건 못 들지만요. 그 일 겪고 나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비상금이 왜 필요한지. 그 돈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카드 돌려막기 했을까요? 자식들한테 손 벌렸을까요? 아니면 치료를 포기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지금 비상금이 5,850만 원 남았어요. 150만 원 쓴 거죠. 이 돈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데 147만 원 벌어서 150만 원 쓰는 형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돈은 지켜야 해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아내 수술하고 나서 저도 건강검진 받으러 갔어요. 무서웠거든요. 나도 어디 아픈 데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관리 잘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술 줄이고 운동하라고요. 그 뒤로 술을 거의 끊었어요. 예전엔 일주일에 2~3번 마셨는데 지금은 한 달에 1~2번이에요.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걸어요. 30분 정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안 하면 허전해요.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 예전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뼈저리게 느껴요. 아프면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가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또 아파요. 그 돈 없었으면 우린 그날로 끝이었어요. 올해로 4년 차예요. 147만 원으로 사는 게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적응이 됐다고 해야 하나. 이게 일상이 돼버린 거죠. 요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아침 6시쯤 눈이 떠져요. 알람 안 맞춰도 그 시간에 깨더라고요. 몸에 배어버린 거죠. 일어나서 세수하고 가벼운 옷 입고 동네 한 바퀴 걸어요. 공원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침 공기 마시면서 천천히 걷습니다. 산책 나가면 아는 얼굴들이 있어요. 다 동네 어르신들이에요. 인사하고 잠깐 얘기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좋더라고요. 집에 오면 아침 먹어요. 아내가 차려놓은 밥 먹고 뉴스 좀 보고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요즘은 그 정도는 해요. 오전엔 복지관에 가요. 걸어서 15분 거리거든요. 거기서 바둑도 두고 탁구도 치고 가끔 건강 강좌 같은 것도 들어요. 다 무료예요. 거기서 친구도 생겼습니다. 김 선생이라고. 저보다 2살 많은 분인데 퇴직하고 혼자 사시거든요. 일주일에 2~3번 만나서 바둑 둬요. 실력은 둘 다 고만고만한데 지면 분하고 이기면 기분 좋고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점심은 집에 와서 먹어요. 아내랑 둘이 마주 앉아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국에 밥 말아서 먹을 때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있고 오후엔 도서관 가요. 복지관 옆에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신문 읽고 책 읽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저녁 5시쯤 집에 와요. 아내가 저녁 준비하고 있으면 저는 옆에서 돕거든요. 마늘 까거나 파 썰거나 그런 거요. 밥 먹고 뉴스 보고 9시쯤 되면 슬슬 졸려요. 10시 전에 자는 날도 많습니다. 이게 제 하루예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불행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자식들이 용돈을 줘요. 아들이 20만 원, 딸이 20만 원. 매달 통장에 넣어주더라고요. 고마운 일이죠.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들도 이제 벌잖아요. 부모님 드리는 거니까 받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긴 받는데 이 돈은 안 써요.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1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비상금 채우려고요. 아내 수술할 때 150만 원 빠졌잖아요. 그거 다시 채워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쓰는 돈은 여전히 147만 원이에요. 넉넉해진 건 아니고 그냥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사실 최후의 카드가 하나 더 있긴 해요. 주택연금이요. 집이 1억 5천이니까 주택연금 신청하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147만 원에 40만 원 더하면 187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면 좀 숨통이 트이겠죠? 근데 아직은 안 하려고요. 집을 담보로 잡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수는 있지만 자식들한테 물려줄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지면 그때 하려고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 거예요. 지금은 147만 원으로 버틸 수 있으니까. 아내랑 대화도 많아졌어요. 예전엔 바빠서 말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랑 이렇게 오래 얘기한 거 결혼하고 처음인 것 같다고. 웃겼어요. 근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40년 같이 살았는데 제대로 얘기한 건 2~4년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덜 불안해요. 이상하죠? 350만 원 쓸 때는 항상 뭔가 부족했거든요. 더 벌어야 하나, 더 모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지금은 147만 원 안에서 살면 되니까, 그 안에서만 맞추면 되니까, 오히려 단순해진 거예요. 물론 넉넉하진 않습니다. 빠듯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살만해요. 버티는 거랑 사는 건 다르거든요. 저는 지금 버티는 게 아니라 살고 있어요. 4년 살아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냐고요. 되긴 돼요. 근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집이 있어서예요. 저희 아파트가 1억 5천짜리예요. 크지 않아요. 24평짜리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월세가 없잖아요. 전세금 걱정도 없고, 관리비 8만 원만 내면 되니까 주거비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만약 월세 살았으면요. 지방이라도 30만 원은 나갈 거예요. 작은데 살아도 그 정도는 하거든요. 147만 원에서 30만 원 나가면 117만 원 남는데 그 돈으로 두 사람이 한 달 살기는 솔직히 힘들었을 겁니다. 전세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금이 묶여 있으면 비상금이 없는 거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답이 없어요. 자기 집이 있어야 돼요. 이건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 비상금이 있어서예요. 저희가 퇴직금 6천만 원 모아뒀잖아요. 아내 수술할 때 150만 원 썼지만 아직 5,850만 원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자식들 용돈 40만 원씩 모으고 있으니까 조금씩 다시 채워지고 있는 거죠. 이 돈이 없었으면요. 아내 수술비 어떻게 냈을까요? 카드 긁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식들한테 급하게 손 벌렸겠죠.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에요. 빚이 빚을 부르고 이자가 쌓이고 147만 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비상금은 안 쓰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 해요. 없으면 무너집니다.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병원비 한 번은 버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건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내 수술 한 번에 150만 원 나갔잖아요. 그것도 실비보험 있어서 그 정도였던 거예요. 보험 없었으면 400만 원 가까이 나갔을 겁니다. 만약 저까지 아팠으면요. 둘 다 병원 다니면요. 150만 원으로는 절대 못 살아요. 병원비가 무서운 게요. 한 번에 크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매달 조금씩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물리치료 받으러 다녀요. 한 달에 4만 원 정도 나가요. 아내도 골다공증 주사 맞으러 다니고 영양제도 이것저것 챙겨 먹고 둘이 합쳐서 의료비가 20만 원은 나가요. 그나마 이 정도인 게 다행인 거예요. 주변에 보면요. 당뇨 심한 분들 인슐린 맞고 투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한 달에 의료비만 50만 원, 100만 원씩 나가요. 147만 원 받아서 100만 원 병원비 내면 47만 원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건강이 진짜 돈이에요. 아프면 돈이 나가고, 돈이 나가면 생활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아파요. 운동해야 해요. 진짜 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귀찮았거든요. 아침에 산책하는 거. 근데 이게 돈 버는 거더라고요. 병원비 아끼는 거예요. 이 3가지예요. 자기 집 있어야 하고, 비상금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해요.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150만 원 생활은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해요. 만약 월세 살면서 비상금도 없고 몸까지 아팠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 안 돼요.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집이 있으니까, 비상금이 있으니까, 아직 크게 안 아프니까, 물론 제가 노력한 것도 있죠. 가계부 쓰면서 아끼고, 습관 바꾸려고 애쓰고, 건강 관리하려고 운동하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조건이 맞아야 해요. 150만 원으로 산다는 게요. 낭만적인 거 아닙니다. 소박하게 산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매달 계산기 두드려요. 이번 달 얼마 남았나? 경조사 하나 나가면 빠듯해지고, 병원 한 번 가면 조마조마해요. 근데요, 그렇다고 불행하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아내랑 건강하게 밥 먹고, 아침마다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고, 저녁에 같이 뉴스 보고, 이 정도면 살만해요. 부족하지만 불행하진 않아요. 행복하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불행하지 않으면 그게 어느 정도 행복인 거 아닐까요? 150만 원으로 4년 살아본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되긴 돼요. 근데 준비 없이는 안 돼요. 여기까지가 저희 이야기예요. 70대 부부가 한 달 147만 원으로 사는 이야기. 4년 전에 일 그만뒀을 때는요. 솔직히 막막했어요. 350만 원 쓰던 사람이 150만 원으로 어떻게 사나.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하나씩 줄이고, 하나씩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4년이 지났어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계부 쓰면서 싸우기도 하고, 경조사비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아내 아팠을 때는 진짜 무서웠고요. 근데 무너지진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웃을 수 있고, 아직 내일이 있어요. 150만 원이 적은 돈인 건 맞아요. 넉넉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매달 빠듯하고 매달 계산해야 해요. 그래도요. 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조건이 맞으면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자기 집 있어야 하고, 비상금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해요. 이 세 가지 없으면 힘들어요.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버티다 보면 적응이 돼요. 지금 60대이신 분들, 아직 일하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집 있으면 지키시고, 비상금 만들어 놓으시고, 건강 챙기세요. 70대가 생각보다 빨리 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68까지 일할 줄 알았는데, 몸이 먼저 멈춰버렸잖아요. 준비 없이 오면 무너져요. 준비하고 오면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있고 퇴직금도 있어요. 근데 일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상하죠?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집 5억짜리 있고 퇴직금도 5천만 원 남아 있어요. 근데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84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이게 전부예요. 나가는 돈은요? 100만 원은 그냥 나가거든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있는 건 있는데 그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분.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이 있어요. 서울에 5억짜리 집 한 채 있거든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도 없습니다. 남편이랑 젊었을 때 무리해서 샀던 집인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대출 갚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거든요. 외식도 거의 못했고 여행은 생각도 못했죠. 아이들 학원비 내면서 대출이자 내면서
매달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무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니면 평생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서울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불안했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샀던 거예요. 근데 그 덕분에 지금 내 집이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3년 전에 먼저 갔거든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멀쩡하게 밥 먹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서 일주일 버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진짜 막막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집이라도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갈 곳이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됐죠. 이 나이에 집 없으면 진짜 막막하거든요. 퇴직금도 있어요.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직장 다녔거든요. 월급 많이 받는 곳은 아니었는데 오래 다녔어요. 중간에 애들 키우느라 쉰 적도 있었고 이직도 몇 번 했죠. 그래도 꾸준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 모인 거예요. 퇴직할 때 받아서 그냥 예금에 넣어뒀습니다. 어디 굴릴 줄도 모르고 잘못 건드렸다가 날릴까봐 무서웠거든요. 주변에서 주식해라, 펀드해라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뉴스에서 손해봤다는 얘기 나오면 괜히 겁나더라고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예금도 조금 있어요. 비상금이라고 따로 모아둔 거죠. 많진 않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5억 5천은 넘습니다. 적은 돈 아니잖아요. 누가 보면 그 정도면 괜찮네 할 수도 있어요. 노후 준비 잘 됐네 소리 들을 수도 있죠. 근데요, 문제는 이게 다 묶여 있는 돈이에요. 집은 팔 수가 없거든요. 팔면 어디로 가요? 월세 살면 그 돈도 매달 나가잖아요. 보증금 들고 이사 가도 결국 돈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혼자서 이사 다니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남편 있을 때는 둘이서 하니까 그래도 됐는데, 지금은 짐 싸는 것도 새 동네 적응하는 것도 다 혼자예요. 생각만 해도 피곤하더라고요. 퇴직금은 건드리기가 무섭습니다. 한번 손 떼면 계속 줄어들 것 같아서요. 이번 달 50만 원 쓰면 다음 달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바닥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큰 병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남편도 갑자기 쓰러진 거였거든요.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때 쓸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생활비로 다 쓰면 안 되죠. 비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비상시에 써야 하는 돈인데 이걸 생활비로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가진 건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있는 건 있는데 그게 현금이 아니거든요. 통장에 숫자만 있고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죠.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은 84만 원이 전부예요.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이게 제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5억 넘게 가진 사람이 한 달에 84만 원으로 살아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제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매달 들어오는 돈을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 50만 원 나옵니다. 많지 않죠? 저도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국민연금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거든요. 그냥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고만 생각했죠.
나중에 받는다고는 하는데 그때는 너무 먼 얘기 같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애들 키우느라 일을 쉰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국민연금을 안 냈죠. 경력 단절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거기 해당됐던 거예요. 첫째 낳고 3년 쉬었고 둘째 때도 좀 쉬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연금이 안 쌓인 거죠.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랐어요. 당장 애 키우는 게 급했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일하긴 했는데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도 적게 쌓인 거예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어쨌든 50만 원, 이게 제 국민연금이에요. 기초연금도 받고 있어요. 34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건 나라에서 주는 거잖아요. 65세 넘으면 소득 적은 사람한테 주는 연금이요. 처음에는 이것도 받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집이 있으니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주변에서도 집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집 있어도 받을 수 있었어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고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됐어요. 이것도 안 됐으면 진짜 막막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합치면 84만 원이에요. 이게 매달 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 전부입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는 달랐어요. 남편 국민연금이 더 많았거든요. 남편이 월 100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직장을 오래 다녔고 월급도 저보다 많았으니까요. 둘이 합치면 150만 원은 됐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좀 숨통이 트였죠. 150만 원이면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둘이 살기엔 괜찮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남편 연금 100만 원이 그냥 없어진 거죠. 유족연금이라고 받긴 합니다. 근데 그게 남편 연금 전부가 아니거든요. 60%밖에 안 줘요. 100만 원 받던 사람 배우자한테 6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제 연금이랑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둘 다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유족연금 60만 원 받을까? 아니면 제 연금 50만 원에 유족연금 30% 더해서 받을까? 계산해 보니까 그냥 제 연금 받는 게 조금 더 낫더라고요. 얼마 차이 안 나지만요. 억울하죠. 남편이 평생 낸 연금인데 30년 넘게 꼬박꼬박 냈는데 왜 저한테 다 안 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제도래요. 어쩔 수 없대요. 그냥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개인연금은 없어요. 젊었을 때 들어둘 걸 그랬어요. 보험 아줌마들이 맨날 왔었거든요. 연금 들어라. 노후 준비해라. 근데 그때는 여유가 없었어요. 대출 갚고 애들 키우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노후 준비해야 한다는 거 알았죠. 근데 당장 살기 바빴어요. 그게 지금 와서 발목 잡는 거예요. 그때 조금이라도 넣어뒀으면 지금 10만 원이라도 더 나올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 84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5억 넘게 가진 사람한테 들어오는 돈이 84만 원인 거예요. 한 달을 이 돈으로 버텨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들어오는 돈은 84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가는 돈은 얼마일까요?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관리비부터 볼게요.
작은 아파트라서 관리비가 10만 원 정도 나와요.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15만 원 넘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여름에 에어컨 좀 틀면 또 올라가죠. 관리비는 무조건 내야 하는 돈이에요.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통신비도 있어요. 핸드폰 요금이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인터넷이랑 TV 합쳐서 3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것도 매달 나가는 거예요. 줄이고 싶어도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은행 앱도 써야 하고 카톡도 해야 하잖아요. 자식들이랑 연락도 해야 하고요. 보험료도 있어요. 이게 은근히 많이 나갑니다. 실비보험 하나 들어놨는데 8만 원 나가고요. 암보험도 하나 있어서 4만 원 더 나가요. 젊었을 때 가입한 건데 이 나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이거 해지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병원 갈 일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주변에서 보험 해지했다가 후회한 분들 많이 봤어요. 아프고 나서 보험 들려고 하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까워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공과금도 나가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다 합치면 한 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혼자 살아서 그나마 이 정도예요. 아껴 쓴다고 아끼는데도 그래요. 안 쓰는 방 불 끄고 물 아껴 쓰고 그래도 기본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고정비예요. 관리비 10만 원, 통신비 8만 원, 보험료 12만 원, 공과금 7만 원. 벌써 37만 원이 나갔습니다. 84만 원에서 37만 원 빼면 47만 원 남죠. 이걸로 한 달 먹고 살아야 해요. 식비가 제일 큰 거예요. 혼자 먹는다고 적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마트 가면 뭘 사도 비싸요. 채소 조금, 고기 조금 사면 5만 원은 금방이에요. 그래도 아껴 먹습니다. 반찬 해놓고 며칠씩 먹고 외식은 거의 안 해요.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면 1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아껴도 식비가 한 달에 30만 원은 들어요. 적게 먹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영양도 챙겨야 하고 너무 안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47만 원에서 식비 30만 원 빼면 17만 원 남습니다. 이걸로 나머지를 다 해결해야 해요. 병원비도 있어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거든요. 혈압약 타러 가야 하고 관절도 안 좋아서 정형외과도 가요. 실비 있어도 본인 부담금은 내야 하잖아요. 한 달에 병원비로 5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아플 때는 더 나가고요. 경조사비도 있어요. 이게 무시 못합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결혼한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봉투에 5만 원, 10만 원 넣어야 하거든요. 한 달에 하나만 있어도 부담되는데 겹치면 진짜 힘들어요. 없는 돈 쥐어짜서 내야 합니다. 교통비도 있어요. 버스 타고 다니면 얼마 안 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병원도 가야 하고 마트도 가야 하고 한 달에 3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다 합쳐볼게요. 고정비 37만 원, 식비 30만 원, 병원비 5만 원, 교통비 3만 원. 벌써 75만 원이에요. 경조사 하나만 있으면 85만 원 넘어갑니다. 84만 원 가지고는 빠듯한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뭐 하나 깨지면 바로 마이너스거든요. 갑자기 아프거나 경조사가 겹치거나 그러면 퇴직금 손 떼야 해요. 이러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퇴직금 5천만 원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쓰면 되지 않냐고요?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매달 모자라는 거 10만 원, 20만 원씩 꺼내 쓰면 되지 않나? 5천만 원이면 한참 쓸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손 떼면 멈출 수가 없어요. 이번 달 20만 원 꺼냈으면 다음 달도 꺼내게 되거든요. 그 다음 달도요.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번 달만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지 그러다가, 어느새 1,000만 원 없어지고, 2천만 원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게 무서워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거 보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늘어나는 건 없고 줄어들기만 하잖아요. 그 불안감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리고 이 돈은 비상금이에요. 진짜 큰일 났을 때 써야 하는 돈이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깨달았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일주일 입원하는데 몇백만 원 나왔습니다. 중환자실이라서 더 비쌌어요. 보험으로 일부 해결했는데도 목돈이 나갔거든요. 그걸 겪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돈은 있어야 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쓸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그때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수술비, 입원비, 약값, 보험으로 다 안 되거든요. 본인 부담금이 꽤 커요. 그때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죠. 그게 싫어요. 자식들도 살기 바빠요. 애들 키우고 대출 갚고 거기다 부모 병원비까지 부담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짐 지우기 싫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은 못 건드려요. 이건 정말 마지막 보루예요. 이거 다 쓰면 진짜 끝이에요. 또 있어요.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요즘 90까지 사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건강하면 그 정도 살 수 있어요. 지금 60대 후반인데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는 거죠. 2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꺼내 쓴다고 해봐요.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그게 얼마예요? 4,8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있으면 딱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건 물가 안 오른다는 가정이에요. 물가는 매년 올라요. 지금 2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10년 뒤에는 30만 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족해지는 거예요. 계산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손 떼기가 무섭습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고, 다 쓰고 나면 진짜 막막해질 것 같고, 차라리 몸이 움직일 때 일해서 버는 게 나아요. 퇴직금은 그대로 놔두고 일해서 모자란 돈 메우는 거죠.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예요. 퇴직금 지키려고요. 이게 제 현실입니다. 집 5억이면 팔아서 쓰면 되지 않냐고요? 그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집 팔면 어디로 가요? 지금 사는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마트가 어디 있는지, 병원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도 알고 아는 얼굴들이 있어요. 이 나이에 새 동네 가서 적응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낯선 데 가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집 팔면 그 돈 어디로 가요? 월세 살아야죠. 서울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집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은 기본이에요. 좀 괜찮은 데 가려면 더 내야 하고요. 월세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천만 원이 나가는 거죠. 집 한 돈이 월세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 팔아서 뭐가 남아요? 결국 똑같거든요. 돈은 없어지고 내 집도 없어지고 차라리 내 집에서 버티는 게 나아요. 월세 안 내도 되니까요. 관리비만 내면 되잖아요. 주택연금 들면 되지 않냐는 말도 들었어요. 집 맡기고 매달 돈 받는 거요.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5억짜리 집으로 70세에 가입하면 월 1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괜찮아 보이죠? 근데 이게 평생 빚지는 거예요. 받은 돈이 쌓여서 나중에 집값 넘어가면 어떡해요. 물론 그건 자식들이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찜찜해요. 그리고 주택연금 받으면 집을 물려줄 수 없어요. 내가 죽으면 집이 은행 거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평생 힘들게 산 건데 그게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식들 고생한 거 아니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었어요. 근데 주택연금 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집이 제 전부예요. 남편이랑 평생 모아서 산 집이거든요. 대출 갚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외식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애들 학원비 아끼면서까지 대출 갚았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내 집 만든 건데 이걸 그냥 팔아버리라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도 팔면 손해거든요. 집 팔면 양도세도 나와요. 복잡한 계산이 있는데 어쨌든 세금 내야 해요. 5억 다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팔고 나서 전세 가면요. 전세금이 재산으로 잡혀서 기초연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거든요. 근데 팔아서 현금 들고 있으면 계산이 달라져요. 그래서 집 파는 건 쉽게 결정 못 합니다. 팔아서 좋을 게 없어요. 결국 집은 있는데 돈은 없는 거예요. 자산은 5억인데 쓸 수 있는 돈은 84만 원인 거죠. 이게 진짜 이상한 상황이에요. 집이 돈이면 좋겠어요. 근데 집은 그냥 집이에요. 살 곳이지 현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 팔아요.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해요.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죠. 지금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건물이에요. 아침 일찍 가서 사무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끝내야 하거든요. 새벽 5시에 나가요. 8시까지 끝내고 집에 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는 거죠. 월급이 많지는 않아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이 60만 원이 있어서 버티는 거예요. 연금 84만 원에 60만 원 더하면 144만 원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숨통이 좀 트여요. 빠듯해도 마이너스는 안 나거든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 힘들어요. 겨울에는 특히 힘들죠. 어둡고 추운데 나가야 하거든요. 쓸고 닦고 비우고 쓰레기통 비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무거운 것도 있고
냄새 나는 것도 있고, 허리가 안 좋아서 힘들 때 있어요. 숙여서 일해야 하잖아요. 집에 오면 허리가 뻐근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몸이 움직일 때 일해야 해요. 지금 아니면 언제 벌겠어요. 이 일 구한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요즘 나이 많으면 안 뽑으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 쓰고 싶어 하지. 다행히 아는 분 소개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하시던 분이 그만두셔서 자리가 났거든요. 감사하죠. 이 자리도 소중해요. 쉬고 싶은 날도 있어요. 새벽에 알람 울리면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오늘은 좀 쉴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못 쉬어요. 하루 안 나가면 그날 품삯이 없잖아요. 하루에 3만 원이거든요. 그걸 그냥 날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쉬면 계속 쉬고 싶어져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따뜻한 이불 속이 편하다는 걸. 그러다 보면 나가기가 점점 싫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일단 나갑니다. 진짜 못 움직일 정도 아니면 나가는 거예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남편 연금이 있으니까 제가 굳이 일 안 해도 됐거든요. 둘이 150만 원이면 그래도 살만했잖아요. 근데 혼자가 되니까 달라졌어요. 84만 원으로는 안 되거든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저 같은 분들 많아요. 60대 후반, 70대 초반인데 일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서시는 분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건강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인 거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몸이 버텨주니까요. 근데 5년 뒤, 10년 뒤는 모르잖아요. 무릎이 더 안 좋아지면? 허리가 더 아프면? 그때는 어떡하죠? 그 생각하면 무서워요. 일 못하게 되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때는 퇴직금 손 떼야겠죠. 아니면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몸이 버텨줄 때 최대한 버는 거죠. 언제 못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쉬고 싶어요. 솔직히 너무 쉬고 싶습니다. 친구들 보면 부러워요. 여행 다니는 친구들 있거든요. 연금 넉넉하게 받는 친구들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제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집 있고 퇴직금 있어도 일을 해야 살 수 있어요. 이게 제 상황입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도 다른 데 취직해서 일했거든요. 둘이 합쳐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됐어요. 넉넉하진 않았어도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가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84만 원이 통장에 찍혀요.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실감이 안 났습니다. 한두 달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내 돈이구나. 이게 전부구나. 그때부터 계산하게 됐어요. 관리비 내고, 보험료 내고, 통신비 내고, 뭐 하나 사려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사도 되나? 이번 달 남을까?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마트에서 뭐 집어도 그냥 샀어요. 지금은 가격표 먼저 봅니다. 할인하는 거 찾게 되고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제가 가진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하더라고요.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알겠더라고요.
내가 가진 건 묶여 있는 거였어요. 집은 팔기 전엔 그냥 집이거든요. 퇴직금은 안 쓰면 그냥 숫자예요. 매달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84만 원. 이게 진짜 내 돈입니다. 이게 내 생활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요. 그래도 집 있으니까 낫지. 퇴직금 있으니까 걱정 없겠다. 그 말 들으면 그냥 웃습니다. 속으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신은 모르는구나. 집 있어도 밥은 사 먹어야 해요. 관리비는 내야 하고요. 퇴직금 있어도 지금 당장 쓸 돈은 84만 원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엄마 사실 빠듯하다. 이런 말 못 하겠더라고요. 걱정할까 봐요. 자기들도 바쁘잖아요. 애 키우고 대출 갚고 거기다 엄마 걱정까지 시키기 싫었습니다. 그냥 괜찮은 척해요. 엄마 잘 지내? 하면 응 잘 지내 그래요. 청소 일하는 것도 안 말했거든요. 알면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요. 가끔 생각합니다. 뭘 잘못했나? 더 모았어야 했나? 개인연금 들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먹고 살기 바빴거든요.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노후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84만 원으론 안 되니까 60만 원 더 버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가 되고 알게 됐어요. 노후는 가진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이더라고요. 통장에 찍히는 돈이 얼마냐? 그게 생활이에요. 그게 마음의 여유고요. 5억이 있어도 84만 원으로 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늘 계산하게 되고 늘 조심하게 돼요. 이게 제가 배운 거예요. 좀 늦게 배웠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시간은 안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첫 번째는 일이에요. 몸이 버텨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죠. 허리 아픈 거 힘들고요. 근데 6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84만 원이랑 144만 원이랑은 완전히 다른 삶이거든요. 쉬고 싶은 날도 있어요. 근데 참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벌겠어요. 70대 되면 이 일도 못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쓰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만 사요. 예전에는 마트 가면 이것저것 집었거든요. 지금은 장바구니에 담았다가도 다시 내려놔요. 이거 꼭 필요한가? 없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외식도 거의 안 해요. 커피도 밖에서 안 사 먹어요. 집에서 타 먹으면 되거든요.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프면 끝이거든요. 병원비도 문제지만 일을 못 하잖아요. 일 못하면 60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84만 원으로 살아야 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 안 해요. 아프면 쉬고요. 약 먹을 거 꼬박꼬박 먹어요. 혈압약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건강검진도 꼭 받습니다. 무료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챙겨요. 네 번째는 퇴직금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마지막이에요. 지금 손 떼면 안 됩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없어져요. 5천만 원이 많아 보여도 한 달에 50만 원씩 쓰면 8년이에요. 100만 원씩 쓰면 4년이고요.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급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쓰는 거예요. 5번째는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물론 자식들이 잘해줘요. 명절에 용돈도 주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고맙죠.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빠요. 대출 갚아야지, 애들 교육비 들어가지. 거기다 엄마한테까지 돈 보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해요. 주면 고맙고 안 줘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일하고 아끼고 건강 챙기고 퇴직금 안 건드리고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하고 이게 제가 찾은 방법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후 준비 잘하셨네요.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웃었어요. 준비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제대로 준비했으면 지금 새벽에 안 나가도 됐을 거예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더 있었겠죠. 근데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건강하니까요. 일할 수 있으니까요. 지붕 있는 집에서 자니까요. 이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더 힘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생각하면 저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안 하려고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삽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있고 퇴직금 있고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근데 매달 84만 원으로 사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거고요. 자산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힘들어요. 이게 제가 혼자 되고 배운 거예요. 좀 늦게 알았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분들 계실 거예요. 있는 건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분들, 매달 빠듯하게 사시는 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시간 있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준비하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 그게 노후의 전부예요. 자산 말고 현금 흐름이요. 저는 계속 버틸 거예요. 몸이 버텨줄 때까지 일하고, 아끼고, 건강 챙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같이 버텨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좋아요랑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